불이 꺼지고 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날의 장면이 집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묵TV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현장에서 도면을 보고 시설을 검수하고 준공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든 건 결국 소방관이 들어가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방시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설이 있는 건물로 뛰어드는 사람들, 소방관의 마음 건강 이야기입니다. 작년 말 공개된 소방청 마음 건강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PTSD 치료 필요군의 증상 수준이 전쟁 경험자에 준한다. 전쟁터에 다녀온 사람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네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숫자 6개, 이유 3가지, 그리고 감리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 1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지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소방청은 매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2025년 조사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 분석을 맡았고 유효 응답자는 61,517명이었습니다. 사실상 전국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답한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0살, 평균 근무 기간은 11.9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숫자. 최근 1년 동안 외상 사건을 15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이 11.2%, 6,883명이었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입니다. 이 비율은 2021년 10.2%, 2023년 10.7%, 2024년 10.5%를 오가다가 올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 전체 평균은 최근 1년간 6번입니다. 그런데 직무별로 나누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급대원은 14.5번, 구조대원은 6.3번, 구급대원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람이 죽거나 죽어가는 장면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숫자.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소견자는 6.3%였습니다. 전년도 7.2%보다는 줄었습니다. 다만 이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치료 필요군이 4.4%, 관리가 필요한 관리 필요군이 1.9%입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PTSD 치료 필요군의 증상 수준이 전쟁 경험자에 준한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인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대체로 1%에서 6% 사이로 봅니다. 평생 기준입니다. 소방관은 조사 시점 기준으로 6.3%입니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를 한 번에 보겠습니다. 우울 유소견자 5.8%, 수면 문제 유소견자 28.0%, 문제성 음주 유소견자 24.9%입니다. 그리고 자살 위험이 있는 유소견자가 4.7%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지표는 전년보다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수면 문제만 27.7%에서 28.0%로 올랐습니다. 저는 이 지표가 제일 무섭습니다. 잠은 마음 건강의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나머지가 순서대로 무너집니다. 자, 그럼 소방관들이 말하는 외상 사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일까요? 조사에서 응답이 많았던 순서대로 5가지입니다. 첫째,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환자가 완전 심정지에 이른 경우 2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둘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경우 25.6%. 셋째, 부패가 진행돼 냄새가 심한 시신을 수습하는 경우 20.6%. 넷째, 언론에 크게 보도된 안전사고에 관여한 경우 16.8%. 다섯째, 1명에서 4명이 사망한 교통사고 현장
16.0%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장면입니다. 소방관은 이걸 평균 1년에 6번, 많으면 15번 넘게 겪습니다. 그것도 업무라는 이름으로. 왜 이 장면들이 특별히 해로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감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사진처럼 기억하지 않습니다. 냄새, 소리, 손에 닿은 감촉까지 통째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비슷한 냄새 하나에 그 현장으로 순식간에 끌려갑니다. 이걸 재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둘째, 예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동벨이 울리기 전까지 오늘 무엇을 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뇌는 예측할 수 없는 위협 앞에서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가 몇 년 이어지면 몸이 쉬는 법을 잊습니다. 수면 문제 28%라는 숫자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셋째,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저를 가장 오래 붙잡았던 건 연령별 통계였습니다. 40세에서 44세 구간에서 PTSD 7.4%, 우울 7.2%, 수면 문제 31.3%로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45세에서 49세 구간에서는 자살 유소견자 비율이 6.0%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현장에 몸으로 뛰어드는 건 20대, 30대 대원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건 40대입니다. 연구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40대는 일반적인 중년기 스트레스에 더해 10여 년간 쌓인 외상, 경험의 누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응답자 평균 근무 기간이 11.9년이었다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큰 사건 하나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작은 장면들이 10년 동안 적금처럼 쌓이다가 어느 날 한도를 넘으면 터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고 때문이야 하고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조차 왜 갑자기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위험 신호가 뚜렷한데 왜 치료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번 조사가 던지는 진짜 질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긴급 심리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형 재난이나 충격적인 현장을 겪은 대원에게 정신건강 전문가가 먼저 개별적으로 연락해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79.7%가 이걸 이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입니다. 그럼 왜 안 썼을까요? 조사는 이유도 물었습니다. 1위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음 건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55.0%입니다. 2위는 어려움은 있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16.7%입니다. 둘을 합치면 71.7%입니다. 문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해서 안 간 겁니다. 더 뼈 아픈 건 그 다음입니다. PTSD, 우울, 수면 문제, 문제성 음주. 이 네 가지를 조사에서는 4대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4대 질환의 치료 필요군에서도 두 답변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객관적 지표상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조차 스스로는 나는 괜찮다고 답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직업의 구조가 만든 결과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관의 직무는 극한 상황에서 남을 구조하는 일입니다. 강인함, 침착함, 자립성이 곧 실력이고 곧 생존 기술입니다. 흔들리면 동료가 위험해집니다. 그런 조직에서 나 요즘 힘들다는 말은 실력 부족 고백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연구진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강인함과 자립성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정신, 건강 문제를 개인적 약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여기에 익명성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 조사에서 현장 대원들은 보건안전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해야 설문에 참여할 수 있고 근무지와 부서를 적어야 해서 완전한 익명이 아니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실제로 언론사가 별도로 진행한 자체 설문에서는
PTSD 증상. 경험률이 소방청 공식 조사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숨기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벽 상담 인력입니다. 소방청 자료 기준으로 한 해 투입된 상담 인력은 102명, 이들이 진행한 상담은 79,453건이었습니다. 상담사 1명이 약 779건을 처리한 셈입니다. 상담사 한 사람이 여러 소방관서를 동시에 담당합니다. 마음을 열고 깊게 들어가는 상담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식의 벽, 문화의 벽, 인력의 벽. 3개의 벽이 겹쳐 있습니다. 그럼 제도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감리원인 제가 법령을 다루는 사람이니 근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도 같은 구조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정공무원은 아직 이런 독자적인 보건안전 법률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방과 경찰의 직무 위험성을 국가가 별도 입법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것이 소방전문치료센터, 특수건강진단, 그리고 심리지원체계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건 찾아가는 상담실입니다. 상담사가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번 조사에서 58.7%가 이용해봤다고 답했습니다. 긴급심리지원 이용률이 20%대인 것과 비교하면 찾아가는 방식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기는 어려워도 병원이 사무실로 찾아오면 문턱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예산이 5억 6천만 원 수준에 그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도 있지만 참가자 10명 중 3명이 내근 행정 인력이었다는 국회 검토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작 현장 대원이 빠진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대 근무 때문에 시간을 못 냅니다. 그리고 2026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충청북도 음성 충북혁신도시의 국립소방병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2018년 부지 선정 이후 8년 만입니다. 근거 법률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규모를 보겠습니다. 19개 진료과 최대 302 병상의 종합병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4개의 특성화 센터를 두는데 화상센터, 통합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정신건강센터입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수면 장애에 대해 전문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대 근무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방의학연구소를 두어 소방관이라는 직군에 특화된 데이터와 치료법을 축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소방관에게는 나를 잘 아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일반 정신과에 가면 직무 특성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그 설명 자체가 그 장면을 다시 꺼내는 일이라 부담이 큽니다. 같은 직군을 반복해서 보는 의료진이 한 곳에 모이면 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병원 하나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음성까지 갈 수 없는 지역 대원들, 여전히 부족한 상담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괜찮다고 답한 55%의 인식. 이건 건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감리원인 제가 이 주제를 왜 다뤘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15년째 전기와 소방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검토하고 시공을 확인하고 준공 전에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는 일이라 화재 현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리원이 만드는 건 건물이 아니라 소방관이 들어가야 하는 현장의 조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활동 설비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이 네 가지는 건물 사용자를 위한 설비가 아닙니다. 오직 소방관이 쓰기 위해 존재하는 설비입니다. 이 중에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하 깊은 층에서 무전이 끊기면 대원은 고립됩니다. 지휘부는 위치를 모르고 대원은 철수 지시를 듣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뉴스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소방관이 꼽은 정신적 고통의 원인 중에는 동료의 순직이 있습니다. 대원 한 명이 순직하면 그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전원이 평생 그 기억을 안고 갑니다. 증폭기 하나, 옥외 접속 단자 하나, 누설 동축 케이블 한 구간이 그 결과를 갈랐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재현 설비와 방화 구획입니다. 화재 사망의 대부분은 불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소방관에게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재현이 제대로 작동하면 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시야와 시간이 확보되고 방화 구획이 살아있으면 확산 속도가 늦어져 구조 가능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방화 구획을 관통한 배관 틈을 내화 충전재로 제대로 막지 않았다면 그 구멍 하나가 대원의 퇴로를 끊습니다. 셋째,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비화 제보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허출동이 반복되면 대원의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건 허출동이 반복된 건물에서는 또 오작동이겠지 하는 판단이 스며든다는 겁니다. 감지기 종류 선정과 설치 위치를 대충 하면 그 대가는 현장 대원이 치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계되고 제대로 시공되고 제대로 점검된 건물에서는 화재가 작을 때 꺼집니다. 화재가 작을 때 꺼지면 사망자가 줄고 사망자가 줄면 대원이 시신을 수습할 일이 줄어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외상사건 목록의 절반이 바로 그 장면들이었습니다. 감리원의 도장 하나가 소방관의 마음 건강까지 연결되어 있다. 과장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는 이 연결이 실제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일을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119에 신고하실 때 위치와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가 정확할수록 대원이 덜 위험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 건물 관리자시라면 감지기 오작동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비화 제보를 줄이는 게 대원의 피로를 줄이는 일입니다. 셋, 소방관을 만나면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일 사소해 보이지만 조직 문화를 바꾸는 힘은 결국 밖에서 오는 인정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방관 10명 중 1명 이상이 1년에 15번 넘게 참혹한 장면을 겪고 PTSD 치료 필요군의 증상은 전쟁 경험자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둘째, 그런데 10명 중 8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이용한 적이 없고 그 이유 1위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셋째, 국립소방병원 개원으로 치료의 그릇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강한 행동이라는 인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반복된 충격에 대한 뇌의 정상적인 반응이 만성화된 상태이고 조기에 개입하면 회복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늦을수록 어려워지고 빠를수록 잘 낫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소방관이시거나 소방관 가족이시거나 혹은 직업과 무관하게 요즘 마음이 무겁다면 소방청 마음건강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실 국립소방병원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시라면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을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은 약점이 아닙니다. 점검입니다. 우리가 소방시설을 매년 점검하듯이 사람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방시설과 법령을 현직 감리원의 시선으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상묵TV였습니다.